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감기는 서울의 여름밤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비싼 외제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했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 현란한 불빛이 채 비치지 못하는 어두운 골목 어귀. 강하루는 막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있었다. 28.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두운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 때문에 어딜 가나 낯선 시선을 받아야 했다. 후드티에 청바지, 낡은 운동화 차림은 그의 넉넉지 못한 형편을 대변하는 듯했다. 야, 똑바로 안 다녀? 그때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고급 외제차 앞에서 시비가 붙은 듯 잔뜩 술에 취한 두 무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한쪽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누가 봐도 있는 집 자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평범한 회사원들처럼 보였다. 싸움은 금세 격해져 주먹이 오갔다. 하루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발로 차려는 모습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만들 하세요. 사람 다치겠습니다. 하루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려던 찰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철민 경위였다. 희고 창백한 피부, 날카로운 눈매, 빈틈없이 빗어넘긴 머리. 그의 눈빛은 뒤엉켜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하루의 피부색과 허름한 옷차림에 정확히 꽂혔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다들 꼼짝 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백경위의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하루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아닙니다. 저는 말리려고. 하루의 외침은 백경위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백경위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오진우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오진우의 입가에 스친 비릿한 미소가 하루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영문도 모른 채 하루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과 함께 순식간에 폭행 주동자로 전락했다.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암전되는 듯했다. 용산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하루는 밤새 이어진 강압적인 조사에 지쳐 있었다. 백철민 경위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면서도 하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하루 씨, 나이 28, 직업은 편의점 알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미국 흑인, 뭐 생긴 것만 봐도 딱 견적 나오네. 백경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처럼 하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숱하게 겪어왔던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었다. 왼쪽 손목의 작은 흉터가 괜스레 아려왔다. 아주 어릴 적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았을 때 생긴 상처였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었다. 경위님, 정말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닙니다. 하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항변했지만 백경위는 코웃음 쳤다. 말리려고? 지나가던 걔도 웃겠네. 저쪽 오진우 씨 진술 못 들었어?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잖아. 증인도 있고 CCTV에도 다 찍혔을 텐데 어디서 발뺌이야? CCTV. 그 말에 하루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백경위의 다음 말은 그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아, 그쪽 CCTV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고장이었다더군. 운도 없으시네, 강하루 씨는. 백경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하루의 온몸을 휩쌌다. 오진우라는 이름, 그의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백경위의 노골적인 편들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헬쑥해진 하루 앞에 나타난 건 그의 오랜 친구 박수연과 편의점 동료 김민지였다. 수연은 하루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웹툰 작가 지망생이었다. 쾌활한 성격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과 그림 실력은 그의 무기였다. 민지는 법대 휴학생으로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단을 지닌 여성이었다. 하루야, 이게 쟤 어떻게 된 일이야?
수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고 민지는 침착하게 하루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명백한 편파 수사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걱정 마, 하루야. 수연은 하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루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수연은 그날부터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백경이가 이미 손을 쓴 듯 고장, 삭제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지는 법률 서적을 뒤져가며 하루에게 유리한 법 조항들을 찾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생계조차 막막한 하루에게 변호사 비용은 그림의 떡이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여론을 움직여야 해. 민지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는 밤새 하루의 억울한 사연을 정리하여 강남역 흑인 알바생 폭행 사건의 진실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SNS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피부색과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부각시킨 글은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한편 백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유자적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시계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오진우의 아버지이자 유력 정치인인 오 의원으로부터 두둑한 성의를 받은 터였다.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는 하루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다. 강하루 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괜히 똥꼬집 부리다가 인생 조지지 말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로 빼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협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하루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결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수연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와 유튜브를 뒤졌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이 사건 당일 강남역 부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싸움이 벌어지던 순간과 하루가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모습, 그리고 오진우로 보이는 인물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찾았어. 하루야,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수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백철민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였다. 민지가 올린 글과 수연이 찾아낸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남경찰 편파수사, 샥 흑인 알바생 누명과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백철민은 초조해졌다. 그는 언론에 가해자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유치장 안에서 하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돈 없고 백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는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더욱 강해져야 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인권 변호사가 민지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온라인에서 하루의 사연을 접하고 무료 변론을 자처한 것이었다. 드디어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변호사는 수연이 찾은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편파 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이의제기하며 백철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백철민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했다. 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 의원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발을 빼려는 듯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한 백철민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내려 했고 심지어 수연과 민지의 주변까지 캐고 다니며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하루,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생겼어. 백철민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가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사건 당일 파손되었다고 보고된 주변 상가의 CCTV 하드디스크를 은밀히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혹시라도 불리한 영상이 남아있을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권 변호사와 민지는 백철민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백철민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자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실적을 올렸던 사례들이 몇 건 발견되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고 백철민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백철민의 독단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사건 당일 백철민과 함께 출동했던 신입경찰 최순경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백철민의 부당한 지시와 하루의 억울한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경찰 배지를 걸고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최순경은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연락하여 백철민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의 존재와 그것이 현재 백철민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 감찰팀이 백철민의 사무실과 사물함을 덮쳤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바디캠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바디캠 영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백철민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의 외모를 보고 딱 보니 범인이네. 저런 것들은 싹 다 잡아 쳐넣어야 하는데 라고 혼잣말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오진우 일행이 먼저 폭행을 가하고 하루가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오해를 받는 과정. 백철민이 오진우의 눈짓을 받고 의도적으로 하루에게만 수갑을 채우는 모습. 그리고 하루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며 어디서 외국인 티를 내고 있어? 여긴 대한민국이야 짜샤! 라며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내뱉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물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백철민이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철민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청은 즉각 백철민을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했다.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대중의 분노에 묻혀버렸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그가 하루에게 채웠던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혐의를 벗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강하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서 앞에는 그를 기다리던 박수연과 김민지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이었다. 하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곁에는 익명의 시민들이 보내온 꽃다발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백철민은 불법 체포,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과거 비리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진우 역시 위증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오 의원은 아들의 사건으로 인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하루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는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모아둔 돈으로 사회복지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후 하루는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박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검은 피부의 정의라는 제목의 웹툰으로 그려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정식 연재를 시작하며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웹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댓글창에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루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아직 살만합니다와 같은 응원의 글들이 넘쳐났다. 수연은 웹툰 수익의 일부를 인권단체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다. 김민지는 로스쿨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인권 변호사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그녀는 하루의 사건을 계기로 법이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혔고 학업에 매진하는 한편 학생의 활동을 통해 학내 인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것을 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 되는 것이었다. 백철민의 재판은 대중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바디캠 영상이란 명백한 증거와 과거의 비리까지 더해져 그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시스템의 희생양인 척했지만 그의 위선적인 모습은 대중의 더 큰 분노를 살 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 남용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겼다. 오진우 또한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오 의원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의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의식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루는 가끔 뉴스에서 백철민이나 오진우의 소식을 접할 때면 씁쓸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것이 곧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강하루가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가 봉사하는 다문화센터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민준이라는 아이였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한국말이 서툴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민준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힘들었지?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우리는 모두 친구니까. 하루는 민주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축구를 하고 서툰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었다. 민준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밝은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향해 더욱 정진했다. 주말에는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수연의 웹툰은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작가로 성장했다. 민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루는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후드티를 즐겨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픔을 극복하고 더 강해진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하루는 센터 마당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고 바람결에 실려온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는 문득 백철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옆에는 수연과 민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야, 너 정말 대단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수연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어. 하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상은 아직 불공평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믿어. 우리처럼.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하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아주 작은 용기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의 뒤 창문으로는 여전히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강하루의 진짜 새로운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